생활 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직배송. 안녕하세요. 양종아입니다. 학동 붕괴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66일째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세 차례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지난주 목요일에 유가족들이 광주경찰청에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단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 공사 관계자 2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서 6명을 구속했습니다. 건물 붕괴 원인과 관련된 업체 공사 방식이라던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자, 하지만 유가족들은 이번 수사가 진짜 책임자들은 뒤로 숨어버리고 현장의 담당자들만 처벌받는 꼬리 자르기는 아닌지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직배송에서는 50분간 특집 편성으로 해서 학동사구역 재개발 구역과 관련해 의문점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 학동사구역 붕괴 참사의 진짜 원인은 뭘까요? 이미 불법 재하도급과 공사계약에 있어서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재개발 조합과 업체 간의 계약은 수사 대상에 올랐고요. 학동사구역 공사계약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김무성 PD가 취재했습니다. 17명의 인명사고를 낸 학동사구역 참사 2달째. 취재진은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9층 아파트 19개 동을 짓기 위한 공사가 한창일 현장. 하지만 참사 직후 동구청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청에서 나가고 빨리 막으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내리기만 하면 다 끝났거든요. 다시 막 구청에서 그걸 막으라고 하면 당연히 손 전혀 못 들고. 국과수는 흙더미가 주저앉으면서 건물 앞쪽에 영향을 줬고 이 때문에 붕괴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사무소와 시공업체, 담당 구청, 재개발조합 등을 압수수색했고 시공업체 현장 소장과 공무원, 현장 공사업자 등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된 부분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미흡한 걸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불법 하도급이 제대로 조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주택조합과 또 업체 간의 업체 선정에서의 비리 문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관계와의 유착관계 이런 것들까지가 굉장히 의혹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차후 보강 수사하겠다 정도밖에 아니어서 기대했던 만큼은 못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불법 하도급 등으로 얼룩져 비리의 복마전이라고 불리는 학동사구역 재개발 용역사업. 취재진은 학동사구역 재개발과 관련된 용역사업의 공사 내용과 업체 선정 과정 등을 분석해봤습니다. 학동 붕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건물 철거 사업.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서 한솔로 다시 백솔과 가원으로 불법 재하도급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사비 50억 원이 12억 원으로 줄었고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관련 용역 공사는 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면과 지작물 철거. 이렇게 조합이 직접 발주하는 사업이 1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용역 사업들을 검토한 결과 익숙한 업체가 중복돼 나타났습니다. 철거공사 재하도급을 맡았던 곳들입니다. 취재진은 먼저 성면 철거공사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1급 발암 물질 성면. 성면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일반 철거공사와는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성면 안전관리법에는 성면 철거 전문 업체가 공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동사구역 재개발조합의 용역업체 선정이 이루어진 것은 2018년 1월 30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지작물 철거, 성면 철거 공사 등 10개가 넘는 공사에 대한 업체 선정과 계약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면 철거 업체로 선정된 곳은 다원 ENC와 J컨소시엄. 이 업체가 제출한 성면 철거 공사비는 제곱미터당 19,700원으로 총 공사비는
24억 9천만 원입니다. 제곱미터당 19,700원이라는 성면공사 단가는 과연 적절한 것일까? 성면피해 예방센터 관계자는 단가가 높게 책정됐다고 말합니다. 이 폐기물하고 비계 설치 비용이 포함됐을 경우에 13,000원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비계나 이런 면적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최대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얘기들이 통용되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700원이라는 금액은 사실은 조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그 조합원들이 부담스러운 성면 해체 제거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계약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제곱미터당 공사비가 업계 평균보다 약 20% 더 높은 상황. 그런데 취재진은 성면공사 계약의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바로 성면 철거 업체가 제시한 총 공사비입니다. 약 24억 9천만 원이라는 성면 철거 총 공사비는 어떻게 산출된 것일까? 19,700원 단가를 적용할 때 24억 9천만 원이라는 총 공사비가 나오려면 공사 미연적이 12만 6,400제곱미터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공귤업계도 사업부지 전체 미연적과 거의 일치합니다. 사업부지 전체가 성면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계약을 체결한 조합도 동의한 것일까? 성면 조사, 용역 계약서. 이게 2016년 4월. 저 계약이 2018년이니까 이미 2년 전에 조합에서 성면 조사 용역 계약을 했어요. 조합은 성면 철거 공사 이전에 반드시 성면 면적 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조합 역시 2016년에 관련 조사 용역을 발주했고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면 철거 면적은 15,000제곱미터로 계약 면적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온 부분,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안에를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뭐 택스도 못 보는 데도 많고요. 전체적인 걸 다 파악은 안 되고 대략적으로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때도 한 15,000 정도 나왔어요. 대략 보이는 부분은 그 정도니까 뭐 실제 한 50% 정도 됐겠네요. 우리가 거기가 한 3만 정도 나왔잖아요. 28,000인가? 실질적으로. 성면량을 이미 조사했으면서도 조합은 업체가 부풀린 성면 면적을 적용해서 공사비 25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합의 입장은 어떨까? 현 조합 집행부는 성면 계약은 2대 조합에서 한 것이고 3대 조합인 현 조합은 오히려 22억 원으로 낮춰서 재계약했다며 문제는 전 조합장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합장님 안녕하세요. KBS인데요. 혐의 인정하시나요? 불법 제한호구 혐의 인정하시나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번 사고 책임은 좀 인정하시나요? 바쁜 일이 있어서 갑니다. 어떤 바쁜 일이 있으시죠? 하도급 인정하시나요? 맞습니다. 인정하시나요? 5분만 시간 내주세요. 5분만. 조합장 5분만 시간 내주세요. 하지 마. 조합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 조합은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통계적 공동정범이라는 단어가 이제 좀 어렵기는 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대 조합장이 그 문제 있는 계약을 체결한 거에 대해서 3대 조합장이 어느 정도 뭐 관여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전면적인 재수정을 못했다. 이사회에서 성면 면적을 좀 재산정을 해야 된다. 너무 과다 산정이 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를 하고 면적당 그 금액만을 낮추는 방법을 택했다라고 한다면 그 독자적인 업무상 배임죄는 충분히 다시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면 공사와 관련해 석연찮은 점은 또 있었습니다. 성면 철거 용역을 따는 업체는 다원 ENC와 제2업체. 하지만
취재진이 검토한 성면 감리 보고서에는 전혀 다른 업체가 등장합니다. 감리 보고서 분석 결과 다원 ENC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고 광주의 D개발이 성면 해체와 철거 사업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성면 철거공사의 재하도급이 의심되는 상황. 취재진은 감리 보고서에 나온 성면 철거 업체 D개발을 찾아가 봤는데요. 하지만 해당 주소지에는 D개발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이 건물이 맞는데. 실례합니다. TBS에서 나왔는데요. 여기가 원래 개발 원래 예전에 한 8개월 전에 8개월 전에 여기로 바뀌었어요? 실제 성면 철거공사에서 D개발은 어떤 역할을 한 것일까?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시도했는데요. 여보세요? 예, 혹시 연락처가 D개발 연락처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성면 철거를 대원 ENC하고 D가 용역을 따낸 걸로 아는데 그거를 다시 D개발에 넘긴 게 맞나요? 저희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가 계약한 것이 정원하고 해서 계약해서 받았으니까요. 혹시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좀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요, 저희 사장님 너무 불편하실 것 같은데 메일로 뭐 여쭤보실 것을 보내주시면 저희 사장님한테 보내드리라고 하겠습니다. D개발은 메일을 통해 성면 철거공사에 성실히 임했고 약자로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D개발의 하도급을 준 다원 ENC는 성면 해체 철거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한 것일까? 지금 다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요. 연락 되게 많이 오시는데 한 번도 뭐 답변 드린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렇게 물어봐도 뭐 답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22억 원의 최종 공사비 22억 원으로 성면 철거공사를 따낸 다원 ENC. 하지만 취재를 거부했는데요. 취재진은 전문가와 함께 성면공사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14,000원이라는 가정하에 학동 4구역의 실제 성면량은 약 3만 제곱미터. 업계 평균 단가 14,000원을 적용하면 공사비 총액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다원 ENC 등이 제시한 공사비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확인을 해본 결과는 아마 성면 업체 지금 개발이라는 그 성면 업체에서도 지금 아마 그 현장에서 받은 비용이 한 3억 원대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업계에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건설업체들 대부분이 성면 그 면허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면허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느냐, 작업을 하기 위해서 면허를 갖는 게 아니고 입찰에 참여하고 그 입찰에서 계약을 따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이 하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면 철거 공사비가 부풀려졌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 그렇다면 다른 계약들은 제대로 체결된 것일까? 취재진은 또 다른 문제가 의심되는 계약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지작물 철거 계약입니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을 철거하는 지작물 철거 공사는 조합이 발주하는데 D건설과 한솔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작물은 재개발 공사 시 방해되는 물건이나 시설물들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지작물은 상수도, 전기, 소방, 가스, 통신 시설물. 이 다양한 시설물들을 철거 이설하는 업무입니다. 취재진은 검찰에서 오랫동안 재개발 관련 비리를 수사했던 김상윤 전 수사관과 함께 현장을 찾아 지작물 철거 공사를 확인해봤습니다. 지작물 공사는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다른 것은 그래도 원가 베이스라는 게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지작물은 속여서 한마디로 계약을 하는 것이라서 자기가 하지 않는 계약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라서 비리 중에 비리죠. 비리의 꽃이죠. 철거 비리의 꽃이에요.
뭐 우리 회사 왜 이렇게 끝까지 도급 계약서에 제시된 대표적인 지작물이 바로 고압선이나 전신주와 같은 전력 관련 시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부는 이렇게 그런데 이 전력 관련 시설물들은 한국전력의 자산으로 철고공사 역시 한전의 주도하에 실시된다고 합니다. 문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한 거고 이거는 이미 해버린 거고. 그러니까 전기 철강 같은 거 위험하니까 한전이 다 걷어갔단 말이에요. 돈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반 철거할 때 그냥 쓰러뜨려서 하면 돼요. 이게 일반 철거 업체들이. 그런 것들은 다 지금 한전이 하는 작업. 예, 한전이 합니다. 설치도 그들이 했듯이 철거도 그들이 해요. 한전이 제일 잘 알잖아요. 한전이 하는 일을 용역업체가 한 것처럼 꾸며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김 전 수사관의 주장. 그는 이 가짜 용역 계약이 전국에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이 학동 4구역에 들어와 있는 용역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항상 이거를 하고 다녔죠. 근데 이 업체 외에도 많은데 특히 많이 했던 업체 중에 하나예요. 이 예, 업체가. 상위 탑 클래스죠. 예, 다원의 계열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전국적으로 하고 다녔고, 그러나 이 회사 외에도 모든 조합에서 이런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한 번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했다는 게 문제. 이번에도 역시 안 하잖아요. 김 전 수사관의 주장은 사실일까? 취재진은 학동 4구역 지작물 철거 공사 중 전기 관련 철거 공사를 한전이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학동 4구역을 맡았던 담당자로부터 당시 공사 과정과 공사 시행 업체가 어디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조합에서 공문이 오면 그 수량을 확인하고 수량이 확정되면 설계는 우리 직원들이 해가지고 이 용역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시공사를 전기업을 가진 자격을 면허를 가진 업을 선정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 학동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관련된 철거 업무를 어느 업체가 했나요? 네, 광주에 있는 업체인데요. 올해 5월달에 2월달에 업체가 선정이 됐고 5월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전기 면허를 가진 업체로. 그럼 저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조합과 지작물 철거 계약을 했던 그 업체인가요? 네, 그 업체는 아닙니다. 다른 업체. 그 업체는 우리 한전과 관련 없는 업체입니다.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업체입니다. 하지만 용역업체는 올해 5월에 조합 측에 공문 한 장을 보냅니다. 공문에 포함된 지작물 철거 작업 진척도에는 전기와 인입선 작업이 97% 완료됐다며 중도금을 요구합니다. 지금 용역업체가 조합한테 보낸 공문인데 원인자 부담금 납부는 누가 하는 거죠? 조합에서 한전에다 하는 거죠. 대행업체가 하진 않고요. 아, 그렇습니다. 조합이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업체 선정 작업 완료. 이거는 어디에서 하나요? 한전에서 하죠. 한전에서. 예. 해당 업체와 공사 진행 협의. 이것 또한 한전에서 하는 일입니다. 한전에서. 예. 그럼 이거 용역업체가 하는 일이 아닌 거네요. 예, 그렇죠. 조합이나 용역업체는 관련이 없고 조합은 지작물에 대한 신청만 하시면 한전에서 다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부담금 청구 후 납부하면 모든 게 이제 한전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전주는 우리 외에는 만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만지면 도구로도 잘못되기 때문에 전주는 반드시 한전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철거해야 돼요. 전기 설비는 봐요. 인입선도. 예,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 직접 전기를 안 하고 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했으면 법 위반이고. 그렇죠. 예. 아니 전력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만질 일이 없다는 얘기죠. 통신 관련 지작물 철거는 어떨까? SK 등의 통신 설비 역시 조합이 돈을 납부하면 통신사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용역 업체 개입이 불가능한 공사라고 합니다. 통신사업자에서 각각 하는 거죠. 뭐 LG도 있고 KT도 있고 또 텔레콤 발주처에 이제 승인을 받고 하는 거죠. 조합에서 발주해가지고 진행하는 건 그럼 없는 건가요? 네, 없죠. 저희 통신사는 어차피 통신사업자가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나 뭐 어떻게 함부로 손댈 수 없죠. 통신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통신사업자에서 이제 철거나 뭐 이설을 해야 되는 거죠. 한전에다 별도로 돈을 냈고, 그래서 한전이 이렇게 지금 철거했지 않습니까? 전봇대 이 전선 같은 일부 제거한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안 했다는 것은 조합이 안단 말이에요. 그럼 스스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조합은 그 업체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야 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근데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불법의 이익을 같이 나눠 먹은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런 의심이 된다. 아, 그럼요.
용역업체 역할이 불분명한 지작물 철거공사. 하지만 이 계약으로 조합이 업체에게 지급하기로 한 비용은 25억 원에 이릅니다. 시행 단계별로 사업비가 급증한 공사도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개입해서 수억 원을 챙긴 정비 기반 시설 공사입니다. 돈 받아서 조합에게 건넸습니까? 운영 실시한테 돈 건네셨어요? 지난 7월 21일 브로커 이모 씨가 구속됐는데요. 조합장 소개비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모 씨. 금품을 제공한 업체는 실제로 정비 기반 시설 공사를 수주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새 도로와 도로 옆 산책로. 바로 정비 기반 시설들인데요. 아파트 시공 후 단지 주변의 도로를 만들거나 넓히고 공원이나 연결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학동 4구역 역시 이 정비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학동 4구역의 정비 기반 시설 사업 내용입니다. 기존의 도로를 넓히고 하천 쪽은 공익을 위한 연결 녹지로 조성할 계획. 여기에 공공기관의 부지 제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합이 H건설과 계약한 금액은 90억 원이 넘습니다. 공개된 자료거든요. 취재진은 이 공사비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 공사는 재개발 사업 초기에 계획을 확정해서 관할구청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때문에 주로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공사비를 미리 책정하고 구청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기반 시설, 새로 설치할 정비 기반 시설 설치 공사비 원가 계산서를 붙이게 돼 있어요. 설치비 계산서를. 구청에서 우리가 인가 받을 때 사업비를 인가받는 단계가 있어요. 조합 설립할 때 계략적인 사업비라는 걸 인가를 받고요. 사업 시행 때 사업비를 인가를 받아요. 그다음에 관리 처분 때도 인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청 입장에서는, 인가권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맞는지를 보고 인가를 내주는 거예요. 관할구청인 동구청에 신고된 학동 4구역 정비 기반 시설 공사비 내역들을 입수해서 살펴봤는데요. 2016년 조합에서는 서울의 전문 업체 설계와 예상 공사 금액을 의뢰합니다. 이 가운데 정비 기반 시설과 관련된 금액은 도로 17억 원을 포함해서 총 42억 원. 동구청 역시 2017년 사업 시행 인가 당시 42억 원으로 인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뒤 조합은 갑자기 95억 원에 업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공사 규모는 변한 것이 없는데 시행 인가 당시 금액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공사비. 1년 사이에 50억 원 가까이 늘어난 사업비를 동구청은 그대로 인가해줍니다. 짧은 기간에 급증한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이 인가를 내준 기준은 무엇일까? 저희들이 어떤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타당성 거부를 이제 거기서 이제 결과 보고서 적정을 해서 왔어요. 그때 당시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일단 총회를 거쳐서 이제 넘어온 자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총회 관련 그 절차적인 부분에 확인을 저희들이 했지 그 내용적인 부분은 크게 뭐 관여를 안 한다고 그러네요. 1년 사이에 공사비가 2배로 오를 수 있을까? 취재진은 사업비 증액과 관련해 중요한 제보 한 건을 입수했습니다. 제보자가 들려준 파일에는 당시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했던 조합장의 육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건설을 하는 데 들어왔어. 난 조카야. 내가 80억 상회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년 후 일인데 80억은 안 됩니다. 좀 돌려주시고. 그래서 그러면 너 삼촌이 말도 그랬으니까 내가 90억까지 해주마.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 80억이 상회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은 내가 15억을 더해서 내가 준다해. 이놈하고 있는데 현산에서는 80억인데 내가 15억을 더 올렸다해. 예, 그러니까
조합장의 말 한마디에 수십억 원이 늘어난 정비 기반 시설 사업비. 그리고 용역업체 역할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결됐다는 이 지작물 철거 계약. 그리고 처음에는요, 22억 원으로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 공사업체에게는 3억 원밖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성명공사. 이 모두가 조합이 발주한 공사들입니다. 5,600억 원짜리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 포함된 계약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모든 계약이 허술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10건이 넘는 재개발 조합의 계약들, 그렇다면 이 계약으로 발생한 이익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문제 계약으로 이익을 얻는 쪽이 단순히 업체뿐만은 아닐 거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익의 공동체로서 재개발 조합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계약에서부터 그리고 아파트 분양까지 재개발 사업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이권과 연관돼 있는 만큼 이 조합장과 이 조합의 임원 선출도 치열할 수밖에 없고요. 2018년 10월에 열렸던 학동 4구역의 재개발 조합의 조합 임원 선거를 김희수 PD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에 임원들이 선출됐던 2018년 10월 25일 선거. 당시의 선거 현장은 과반의 조합원들이 참여할 정도로 투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전화했던 분들은 우리 조합원도 아닙니다. 어떤 OS 단체의 직원이라고 밝혀 있습니다. 조합장 1번! 아니, 맞죠? 누가 했는지 몰라요. 2번, 5번! 그런데 지금하고 전부 나오니 차이도 있어요. 조합 선거에 외부인이 개입됐다는 발언에 투표장이 소란스러워지는데요. 심지어 서면 투표 용지에 조합 선관위에 직인이 없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민 투표대요. 간이명품은 그거 인정 안 해요. 결국 현장 투표함은 밀봉된 채 개표는 닷새 뒤로 미뤄졌습니다. 당시 학동 4구역 조합장 선거는 지역 신문에도 연속 보도될 만큼 이목을 끌었는데요. 선거 이후에는 경찰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당시에 선거를 취재했던 기자를 만나서 선거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2018년도 10월 30일 정도 조합장 선거 그 투표 이제 개봉을 한 그런 날이었거든요. 근데 투표함을 여는 그 현장 건물 앞에 굉장히 건장한 사람들 한 20명, 30명 정도가 바리게이트를 딱 치고 사람들이 자체 출입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또 건장한 사람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제 뒤에 있다 아까 그 조합원들 중에 일부가 깡패다 깡패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문흥식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10월 30일 투표함 개봉일, 정비업체 고문이라는 자격으로 문흥식 씨가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투표함 개봉 직전까지 일부 임원 후보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묵살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출마한 기호 1번 조합장 후보와 얘기를 나누는 문흥식 씨. 선거관리위원장과도 지근거리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곧장 서면 투표와 현장 투표가 합산된 선거 결과가 발표됩니다. 기호 1번 후보자 서면 참석 209표, 직접 투표 102표를 득표하여 후보자님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조합 선거 결과입니다. 현장 투표에서는 기호 2번 조합장 후보가 2배 이상 앞섰지만 서면 투표가 개봉되자 기호 1번 후보가 당선되는데요. 그는 학동 3구역 재개발 조합장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임원 선거 역시 서면 투표에서 고득표를 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됩니다. 현장 투표에서는 거의 2배 이상 현 사람들하고 했었는데 저 사람들이 표를 갖고 와서 개표를 해보니까 조합원 250장 중에서 150장 이상이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번호가 일정하게 이렇게 찍혀서 나왔습니다. 조합장만 보더라도 현장 투표에서는 고합장은 202표를 얻었어요. 101표인가 100표인가 반절 차이가 나거든요. 서면 결의서에서 높다. 그러면 현장 투표도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이게 격차가 거의 2배, 3배 가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그 전화가 와가지고 자꾸 누군가를 찍으라고 하고 그 찍으라고 하는 분 중에 그 조합장 포함해서 총 9분 정도가 이제 이름이 실제 거론이 됐고, 근데 정말 희한한 거는 그 9명 중에 한 분만 빼고는 다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OS 요원 활동을 했다라는 직접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선거 기간부터 개표 당일까지도 꾸준하게 제기됐던 OS, 즉 홍보요원의 선거 개입. 당시 선거 과정에서 홍보요원의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던 조합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갑자기 한 2, 3일 지나니까 OS가 서명 결의서를 받아갔다라는 소문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명 결의서를. 그래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OS를 안 쓰기로 했는데 이상하게 OS가 서명 결의서 받아갔다. 조합원이 취재진에게 공개한 음성 파일 하나. 당시 다른 조합원이 직접 녹음했다는 이 음성 파일에는 누군가가 서면 투표를 재촉하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그쪽 잘 모르시죠? 그냥 알바하시는 거죠? 네. 서면 결의서는 해서 봉투에 넣어서 우편함에 넣고 저한테 문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도 선거운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정확히 OS다라는 거를 확인을 못했지만 조합원들이 보내준 문자라든가 뭐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거의 98%, 99%는 OS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선거운동 기간에 OS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활동했고 특정 후보들을 뽑아달라는 선거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재개발 조합 선거에 등장한다는 OS, 즉 홍보요원은 어떤 존재일까? 홍보요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많았던 이승미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조합 선거에 홍보요원의 역할이 크다고 말합니다. OS의 활동이라는 거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조합에서 채용한 이제 그 직원이죠. 임시 직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임원 선거라든지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정비업체라든지 이제 이런 국직국직한 그 강행 규정에 의한 총회에 안건이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는 100을 놓고 보면 홍보요원들의 역할이 80% 이상이죠. 저희들끼리 그냥 하는 이야기로 만약에 남북 통일이 지금 안 되는 이 시점에서 홍보요원들을 북한에 투입을 해가지고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해서 과반 이상이 돼가지고 남북 통일이 된다면 아마도 홍보요원들이 가서 50% 이상을 받아올 거라. 당시 조합의 선거 관리 규정입니다. 조합에서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OS 동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악법이다. 그래가지고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요. 그래서 동의를 쓰지 않기로 한다. 현장에 사무실 나올 때는 돈 5만 원씩 얼마 주기로 한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래도 그것이 실행이 안 된 거예요. 2018년 10월 조합 임원 선거에서는 조합장뿐만 아니라 7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까지 총 10명의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이사에 입후보했던 후보만 해도 20명이었는데요. 때문에 조합원들이 직접적으로 알고 투표한 후보들은 대개 서너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조합장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서면 투표용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조합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서면 투표용지에 몇 가지 의문을 품게 됐다고 합니다. 똑같은 투표 패턴을 다수 발견한 것인데요. 4번, 6번, 8번, 14, 17, 20번. 이것은 보면은 녹취록에 의한 것만 그대로만 찍었다는 소리죠. 선거 결과에 반영된 서면 투표용지는 총 250장. 그중에서 특정 후보들에게 거의 동일하게 투표한 용지가 150장입니다. 27명의 후보 중 10명을 150명이 비슷하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의문스럽습니다. 서면 투표 용지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의 투표 용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인이 빠진 채 서면 투표 용지가 제출됐고 선거 결과에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직인이 안 찍히게 되면은 그 투표용지를 얼마든지 재복사를 해가지고 OS가 가가지고 본인의 의사와 반대로 뒤집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표기를 해갖고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위변조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직인이 찍혀야 된다 이렇게 제기를 했죠. 서면 투표 용지의 의혹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리 발송 문제. 서면 투표 용지는 통상적으로 현장 투표에 불참한 조합원들이 우편을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체국 소인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주소지가 경기도와 서울시 등인데도 광주시 매곡동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보낸 서면 투표 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보낸 투표 용지 중에서 광주, 특히 매곡동 우체국 소인이 찍힌 투표 용지가 무려 20통이 넘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광주로 와서 여기 광주가 찍혀요. 광주에서 우체국을 통해서 왔다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는 거짓이죠.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일부러 광주까지 와서 서면 내리서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제주도 보면 광주에서 보냈다. 이거는 분명히 OS가 수거해서 우체국을 통해서 보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면 투표를 직접 작성했는가에도 의혹이 있습니다. 분양 신청서와 비교해보니 동일인이 썼다는 필체가 서로 다릅니다. 미음자 같은 거 따복따복 쓰잖아요. 시옷자 같은데 이렇게 쓰는데 이건 글씨가 전혀 다른 이렇게 나오죠. 육안으로 확인해도 두 서류의 필체가 확연히 다릅니다. 분양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서면 투표 용지를 다른 사람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동 4구역 조합 임원 선거에서 서면 투표 용지를 걷어갔다는 여성들. 일부 조합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들은 선거 기간 내내 전화 통화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조합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제 초등학생 3구역을 성공시켰던 분이세요. 이 추진력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이분이. 근데 이분은 귀도 안 들리셔, 엄마. 근데 이 같이 따라오는 분들은 엄마는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 찍으셔야 되니까. 다음 여기도? 네, 4번, 6번, 8. 제보자 증언에 따르면 2명의 조합장 후보 중에서 특정 후보를 거론하며 서면 투표 작성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밀고 있는 조합장 후보와 한 팀이라며 6명의 이사 후보까지 적극 추천했다고 합니다. 학동 4구역에서 조합원들을 만나며 특정 후보를 홍보했던 이들은 현재 OS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취재진은 당시 음성 파일을 전직 OS에게 들려주며 의견을 물었는데요. 이사는 일단은 양지 4번, 6번, 8번, 그다음에 14번, 17번, 20번. 어떻게 그렇게 됐지? 이해가 안 가네, 진짜. 근데 너무 대놓고 하긴 했네요. 너무 대놓고.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그러면 결국에는 채용을 했다는 거네. OS가 현 조합장과 일부 임원들의 당선 후에서 활동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조합 임원 선거에 OS가 동원됐을 경우 선거 결과는 유효한 것일까? OS 의원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명문적인 금지 규정이 있었고, 두 번째로 선거운동원은 배우자나 가족, 조합원으로만 하고 한 명으로만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지 않는 OS 의원을
이제 사용을 했다라면 위법이 문제가 되죠. 그럼 위반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선거관리 규정을 찾아봤더니 당선 시 무효로 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거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무효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취재 기자는 OS 개입과 관련해서 보다 내밀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4구 역의 OS 총책임자가 현 조합장이 학동 3구역 조합장을 했던 시절의 OS 담당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라는 사람은 그 3구역 할 때도 이 업무를 같이 했었던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면 3구역도 했고 4구역도 이 업무를 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3구역에서 조합장을 했던 그 조합장과 또 이사, 그다음에 뭐 그런 간부들과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당연히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뒷배경에 현 4구역 조합장의 아들이 이분을 통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는 어떻게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뭐 문자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가 또 그 관계자들을 통해서 돌았거든요. 취재진은 OS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 씨를 만나기 위해서 그녀가 대표로 있는 OS 업체를 수소문했습니다. 선거 기간에 조합장의 아들이자 총무이사인 조모 씨와 수십 차례 통화했다는 이모 씨. 이모 씨를 만나기 위해서 OS 업체 주소지를 찾아왔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 OS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 씨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학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 선출과 관련해서 그때 관련해서 좀 내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OS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 조합장과 조합 관계자들은 OS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 취재진은 총무이사 조모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는데요. 어렵사리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혹시 이사님 언제 조합의 입장이라든가 그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저희 조합 변호인단은 그 언론 인터뷰는 하지 말라라고 저희 조합에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어서요. 그 조합에서는 공식적인 인터뷰는 좀 안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나요? 650여 명의 조합원들을 대표해 5,600억 원의 대규모 공사를 이끌어가는 학동 4구역 조합장과 임원들. 조합장과 임원들은 재개발 공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권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부정선거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로 이렇게 조합 자체가 구성이 또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이제 사유화 작업이 이제 또 진행이 돼요.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거, 조합장 부고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행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걸 먼저 첫 번째 작업으로 해요. 누구로 했습니까? 아들로 했죠. 총무이사. 무슨 북한의 세습도 아니고 아버지는 조합장, 아들은 조합장 대행. 이 구조를 딱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조건에서 재개발 조합장의 의도대로 뭔가 결정되지 않는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존재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조합장이 이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에 전권을 행사했을지를 뭐 불을 보듯 뻔하게 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동 붕괴 참사 50일 만에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국과수의 건물 붕괴 원인 발표와 더불어 이목이 집중된 것이 있었는데요. 붕괴를 초래한 부실공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조합과 용역업체 간의 비리 의혹이었습니다. 조합 관계자 4명, 브로커 2명, 공사 수주업체 관계자 8명 등 14명을 수사한 결과 공사 수주업체와 브로커들 사이에 수억 원대의 금품이 오가고 입찰 담합 등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 일부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재개발 조합 비리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여러 혐의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비극, 학동 붕괴 참사. 9명의 안타까운 희생. 이 비극의 이면에는 누가 존재하는 것인가? 이제 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임원들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 조합의 이익보다는 자기들의 개인 사익을 위해서 모든 계약이나 뭐 어떤 그런 사업 추진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켜야 될 질서 자체가 이 안에서 이미 무너진 거예요. 학동 4구역의 그 건물 무너지기 이전에 이미 학동 4구역 조합 내부 자체가 지켜야 될 질서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 철거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그 부분까지 연결이 되면서 안타까운 분들이 희생을 하게 된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불행의 출발점은 이 조합의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 배경이다. 학동 붕괴 참사라는 이 불행의 출발점은 부정이 의심되는 조합 선거라는 말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조합이 공사를 제대로 책임을 지고 조합원의 이익을 지킨다. 뭐 이런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동 붕괴 참사를 불러온 부실공사는 물론이고 분양가 상승으로 역시 조합원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조합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일명 쪼개기나 딱지라고 하는 분양권 투기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동 4구역의 재개발 조합은 이 경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시사직배송에서는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의 지분 쪼개기와 분양권 늘리기 시도 등을 집중 취재해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